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알아보는 날이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월 4일이니까. 지금 뭐 코로나는 그렇고 참 뭐 평화와 축제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그런 소식들밖에 없어서 마음이 좀 그런데요. 일단 우리 지구촌 주요 소식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올림픽이 딱 오늘로 8일 남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지금쯤이면 각 종목의 예상 금메달리스트들이 뭐 인터뷰 그리고 또 국가들이 어떻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올림픽에 임하는 그 선수들의 각오 같은 이런 것들이 미디어를 연일 장식하는 그렇죠. 그런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뭐 코로나 소식 그리고 또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유럽이 가스 인상 그리고 또 부족 때문에 참 어려운 겨울을 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감도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중앙아시아에는 지난번에 전해드렸다시피 카자흐스탄의 국가 비상 사태가 있고 동남아시아에는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이 아직도 인권 유린에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있고 또 가까이 우리 주변을 보면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그 해군들의 그 다양한 형태의 그 경쟁들, 좀 불안한 그런 소식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할 수도 있다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소식들도 계속 끊이지 않고요. 그런 염려스러운 소식들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관련돼 있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어떻게 보면 자제해 왔던 북한이 핵과 ICBM 실험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폭등하는 물가 나 어떤 코로나 때문에 풀렸던 역대 최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거를 예측해서 미국이 소위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또 금리도 올리고 또 시중에 풀린 유동자산들도 빠르게 거둬들이는 그런 긴축 정책을 펴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 같은 것도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뭐 일본 지진이나 화산 폭발, 대규모 폭발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어젠가요. 1월 평균 기온이 사실은 영상 5도에서 12.5도로 부산이 영하 2도에서 9도니까 부산보다 훨씬 따뜻한 그런 지역인 그리스에서 85cm 이상의 눈이 쌓여가지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남은 동계올림픽의 어떤 축제 분위기가 이렇게 좀처럼 오르지 않는 그런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왜 올림픽 이렇게 뭐 동계올림픽도 그렇게 치르려면은 국가에서 총체적인 총력을 다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근데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속상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평화와 축제 분위기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이렇게 치러야 하는데 또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중국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이유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따른 우호적인 국내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올림픽이 성공돼야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지구촌 주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은 중국 국민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또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다른 민주국가들의 국민들과는 달리 중국은 좀 언론이 상당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고통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들의 어떤 희생 위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또 더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엊그제 25일에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인 장진 중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국제사회가 휴전을 하자고 그렇게 유엔 총회에서 작년 12월에 결의를 했거든요. 그 결의를 좀 잘 준수하자 하는 그런 거듭된 촉구를 했었고요. 중국 국내적으로 이 올림픽
성공을 명분으로 해서 또 이제 강력한 어떤 제로 코로나 방역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는데 네.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소식을 들어보면 지난 1월이죠. 이번 4일부터 해서 엊그제 22일까지 올림픽 때문에 이미 미국에 입국해 있는 지구촌의 올림픽 관계자 2,586명 가운데서 72명이 벌써 확진자가 나왔다. 그런 보도도 있어서 참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마음 졸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선도 그렇고 워낙 또 큰 소식들이 많아서 올림픽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뭐 우리 정부도 올림픽 개막식에 정부 대표단 단장으로 황희 문체부 장관을 파견하기로 했고요. 정부 대표단과는 별개로 2월 3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방중이 계획돼 있는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개막식에 이렇게 참석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외교적 보이콧으로 주요 국가 정부 대표단이 이렇게 불참하는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가 좀 중국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에 그런 일조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25일에 우리나라 선수 대표단 결단식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있었고요. 참여하는 선수 63명 그리고 또 코로나 대응팀 5명 그래서 임원들을 포함해서 124명으로 선수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한두 개 정도 획득해서 종합 15위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는 우리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종합 순위를 7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왜 우크라이나 소식도 저에게 좀 전해주셨는데 지금 연일 전운이 아주 깊이 내리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아주 안타깝게 진행되는데 최근에 소식을 종합하면 10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주둔하고 또 강도 높은 동계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요. 관련 국가들 간의 여러 가지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처럼 뭐 이렇게 즐거운 소식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주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인들을 철수시키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 우리나라 현지 대사관도 러시아가 침공하면 현지에 있는 한 800여 명 정도의 교민을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우리 교민이 한 800여 명이 거기 계시는군요. 상당히 좀 급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큽니까? 그러니까 뭐 국가들 간의 무력 충돌은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그게 정상일 겁니다. 다만 그 정도가 가능성 정도가 이제 좀 서로 다른 걸 건데요. 가장 안전한 거는 전쟁이 난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거. 그게 이제 물론 비용이 가장 많이 들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어떤 대비하는 자세일 거고요. 그리고 또 비용이 적게 드는 걸 따지면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비용은 적게 들 텐데 대신 위험도는 상당히 큰 거죠. 꼭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비슷한데 현실에서는 바로 이 전쟁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한 지점을 주로 예측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 개인 일이나 대한민국과 관련된 일이라면 저는 아무래도 좀 안전에 조금 더 비중을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대비에 좀 더 비용을 투자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개인과 관련된 거는 좀 객관적이기 어렵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다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전쟁의 여러 가지 징후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가들 그리고 또 국제 환경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실제로 보도에 의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좀 낮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우선은 강대국들의 관계가 서로 직접 전쟁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경우는 굳이 우크라이나를
합병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지 않는 이상 침공해서 얻을 수 있는 목적이 사실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나토에 가입해서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가장 못마땅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나토나 미국도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합의점이 나올 것 같고요. 또 굳이 침공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현재도 반 우크라이나 친러 게릴라들이 정부군과 교전을 지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공공연한 지원을 러시아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를 친러시아 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을 통해서 네. 직접 침공하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어떤 가시적인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굳이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부만 장악을 잘 영향력만 행사를 하면 이전에 크림반도 때처럼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도 상당히 강력하게 러시아에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 같지만 이런 중국과의 또 관계도 있고 해서 러시아와 직접 대결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도 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직간접적으로 미국이 러시아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또 이렇게 절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의 예상이 딱 맞았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안 나는 게. 전쟁은 누구에게나 네.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게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4시 30분